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머리를 갖고 싶었던 허수아비, 심장을 갖고 싶었던 양철 나무꾼, 용기를 찾던 겁 많은 사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소녀. 많은 분들이 등장인물들만 들어도 한 영화를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1939년에 나온 고전 영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영화가 최근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연장 스크린에 맞게 화면을 넓히고 장면을 새롭게 채워넣은 버전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영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는 기회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원작자가 남긴 화면과 선택을 기술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는데요. AI는 이제 미래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과거의 작품까지 다시 꺼내고 고치고 넓히고 있습니다. AI가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여주는 시대, 우리는 더 선명해진 과거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새로 덧칠한 추억을 보고 있는 걸까요? 5월 4일 월요일 AI 톡톡, 지금 출발합니다. 네, 5월 4일 월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명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주원 앵커님과 처음 인사드리는데 오늘도 활기차고 재밌는 AI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명화 아나운서 오늘 출근길 평소보다 좀 한산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 연휴가 같이 껴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한산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이 또 근로자의 날이었고 또 내일이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휴일이라고 하죠. 네. 그 중간에 낀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이렇게 많이 쉬시는 분들 많을 텐데 5월은 이렇게 달력만 봐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휴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명화 아나운서는 그럼 혹시 어린이날이나 뭐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공휴일에 세워놓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집이 지방이어가지고 좀 집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또 스케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혼자 쓸쓸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앵커님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번에는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이렇게 생각을 오.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또 여행이나 뭐 나들이 같은 계획도 AI가 짜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짜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AI에게 이번에 일정표를 한번 맡겨봤는데 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많이 짜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아이와 갈 만한 곳 혹은 뭐 비 오는 날 갈 만한 곳, 뭐 당일치기로 갈 만한 곳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AI가 일정표처럼 짜주는 거를 이제 가능하신데 이렇게 쉬는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AI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AI 관련해서 오늘도 재밌는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된 뉴스 오늘도 5가지 준비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5꼭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군복 입은 AI는 안 돼. 엔트로픽에 이어서 구글에서도 집단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폼페이 최후의 날의 얼굴 2000년 만에 AI로 되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AI가 소아 응급 환자 우선순위를 선별해준다고 합니다. 예측 모델 개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젠슨 왕의 장녀죠. 매디슨 왕이 서울대와 LG를 찾아서 피지컬 AI를 훑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픈 AI가 전방위적으로 호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반박 입장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내부에서 미 국방부와의 AI 협력에 반대하는 집단 반발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구글 임직원 600여 명은 순다르 피차이 CEO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기밀 군사 업무에 AI를 투입하는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자율무기나 대규모 감시, 군사 의사결정 지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입니다. 네, 이명화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이 같은 기술이라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좀 뭔가 이 느낌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추억을 남길 때는 좋지만 이게 또 감시하는 거라고 하면은 뭔가 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행 관련해서도 이 여행을 짜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정보를 또 갖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진 않을지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AI가 딱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을 돕고 생활을 편하게 하는 그런 지점에서 이 군사나 감시 같은 영역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글 내부에서 이 미국 국방부와의 AI 협력에 반대하는 뭐 그런 공개 서한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구글 내부 직원들이 전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임직원들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에게 미 국방부와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우리는 AI가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기를 원하지 이렇게 비인도적이나 극도로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AI 모델이 기밀 군사 업무에 투입될 경우 회사나 직원들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 통제하기도 어렵다고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과 구글 임직원들 간에 좀 반발이 있었는데 이 구글과 미 국방부 사이 이런 갈등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우리가 쭉 이어져 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프로젝트 메이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짚어드리면요. 이 프로젝트 메이븐은 2017년 미국의 국방부가 구축한 전장용 AI 분석 시스템입니다. AI 데이터 회사 이 팔란티어 등이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드론, 이런 위성 발사 영상을 좀 분석해서 표적을 식별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이란 전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주요 대상을 또 식별하고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프로젝트 메이븐처럼 이 한때는 군사 협력에서 좀 물러났었던 이 구글이 지금은 다시 방향을 좀 바꾼 셈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때 2018년 당시에도 수천 명의 반발이 있었고요. 일부 직원들은 퇴사까지 감행을 하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구글은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계약 갱신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무기 개발이나 이 국제법, 인권에 어긋나는 부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부 반발이 이렇게 큰데도 결국 계약은 체결됐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구글이 이미 방향을 좀 정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칙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기와 감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스스로의 빗장을 푼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AI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엔트로픽이죠. 이 클로드를 가지고 있는 엔트로픽과도 AI 활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합법적 용도의 개방을 할 것을 원했지만 이 엔트로픽은 대규모 감시나 자유무기 등 이런 다방면의 AI를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조금은 뭐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네, 내부 반발이 좀 컸던 만큼 이 성사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결국에는 사실 성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구글에서는 서한을 보낸 80%가 AI랑 클라우드에서 중심 인물이기도 했고, 또 부사장과 디렉터 등 이 고위 인사급까지 참여를 하면서 조직 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 기밀 업무에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언급하신 부분이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에서는 이 양 당사자 간의 AI 시스템의 적절한 인간의 감독 그리고 통제가 없다면 이 무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또 명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계약은 정부의 합법적인 운영상 의사결정을 통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결국 이 군사 AI 논란은 뭐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는 그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뭐 다시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폼페이 최후의 날의 얼굴 2000년 만에 AI로 되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 유적에서 발굴된 희생자의 모습을 AI로 복원한 디지털 초상이 공개됐습니다. 약 2000년 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머리 위로 도자기 절구를 들어 낙하물을 피하려 했던 남성의 마지막 순간을 AI와 고고학 데이터로 재현한 건데요.
AI가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역사와 문화유산 연구에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명호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아나운서는 혹시 뭐 과거 예전에 있던 사진첩이나 졸업 앨범 같은 거 좀 네. 꺼내 보시는 적 있으신가요? 네, 집에 가면 자주 꺼내보곤 하죠. 근데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아쉬울 때가 좀 많았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릴 때 사진들 뭐 종종 꺼내 보기도 하고 뭐 화질은 좀 흐리게 나왔지만 네. 그래도 그때 기억이 뭔가 되살아난 느낌도 있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AI가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오래된 유적 속 인물의 얼굴과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2000년 전 유적 속의 인물의 마지막 순간을 AI로 복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폼페이 유적하면 떠오르실 텐데요. 바로 제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사진인데요. 이번 복원은 폼페이 성벽에서 발견된 유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의 옆에는 도자기 절구가 발견됐었는데요. 연구진들은 이 도구가 낙하하는 화선을 파편을 막기 위한 임시 방패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폼페이 유적 관리 당국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바로 말씀하신 2000년 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숨진 그 주민의 마지막 순간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이 고고학 연구에 AI 기술을 접목한 사례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복원 작업을 하려면 그냥 상상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뭐 근거가 되는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복원은 어떤 유해나 유물, 뭐 어떤 단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런 유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이것도 사진 먼저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해 한 장 사진으로 이렇게 복원을 한 건데 어떤 모습이었을지 혹시 상상이 좀 되시나요? 저는 지금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잘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유골이랑 뭐 도자기 파편 이 정도만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자기 절구로 이제 방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또 함께 발견된 유물로는 이 기름 등잔 그리고 철제 반지, 청동 화폐 10개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까지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평가가 되는데요. 연구진은 이 남성이 이틀간 이어진 재난 초기에 강한 화산재 낙하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18세기에 재발견된 이후에 화산재의 부석에 묻혀서 건물과 주민들의 흔적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유해나 유물을 가지고 이 실제 사람의 얼굴과 장면으로 좀 바꾸는 과정인데요. 네. 단순히 그냥 이 사진을 보정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고 AI가 이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의 형태를 다시 구성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복원 작업은 이 AI와 이미지 편집 기술이 같이 활용이 좀 됐는데요. 이 발견된 유골의 골격과 고고학 데이터를 사람의 얼굴로 다시 재현을 했습니다. 이 폼페이 유적관리 당국은 고고학 데이터가 방대해진 지금 이를 제대로 보존하고 활용을 하려면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AI를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고전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이번 사례는 AI가 그냥 단순한 편의 기술을 넘어서 역사와 유산을 더 생생하게 만드는 뭐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독립운동가들 영상도 저희가 AI로 다시 한번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때의 감동, 또 그때 유산까지 같이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소아 응급 환자 우선순위를 선별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 이 아이들을 위한 응급실 굉장히 찾기도 힘든데요. 예측 모델 개발까지 됐다고 하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AI를 활용해 소아 응급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내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의료진이 전자의무 기록에 남긴 증상과 진료 내용을 자연어 처리로 분석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응급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기존 분류 체계보다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소아과 진료 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응급실, 이 소아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실제로 기존에 59곳이 폐업하고 89곳이 문을 닫아서 이 병원 중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뭐 소아 청소년과가 줄어들고 응급실도 늘 붐비다 보니까 이 아이 아픈 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런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응급실 과밀화의 문제는 의료진 업무의 과부하, 또 진료의 질 저하 등을 문제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AI가 이런 위기 상황을 앞으로는 돕는다고 합니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소아를 중심으로 상황은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연구진은 성인보다 응급실 방문 빈도가 높고 또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소아 응급 환자를 조기에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컴퓨터가 분석하고 또 의미를 파악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했는데요. 의료진이 전자 의무 기록에 기록한 증상과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기존에도 이 응급실에서는 환자 상태를 분류하는 체계는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다만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이런 정형 데이터만을 활용을 했다면 네. 이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 기술에 넘어서요. 이 먼저 연구진들은 18세 미만 소아 환자들 무려 8만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응급과 비응급 환자들을 먼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응급 약물 투여, 아니라면 경구약 처방 후에 바로 집에 가는 환자들을 분류를 했는데요. 이런 의학 지식들을 학습시켜서 만든 한국어 의료 자연어 처리 모델을 활용을 했고, 이 의료진들의 의무 내역도 같이 사전에 합숙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전 학습 방법이었는데요. 이 소아들은 성인보다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이 마스크 언어 모델은 텍스트 일부를 임의로 가리고 가려진 단어들을 예측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아들이 배가 아프다, 엉엉 울거나 혹은 모른다면서 이렇게 주저할 경우에도 이런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기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연구가 이 소아 환자에 주목한 이유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아 환자들은 성인보다 이 증상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판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람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더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인보다 재방문 비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성인의 경우 만성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곤 하지만 이 소아는 감염 질환에 취약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응급실 방문도 같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뭐 이번 연구는 그냥 AI가 단순 진단 보조하는 걸 넘어서 이 응급실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더 효율적으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요즘에 응급실을 조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좀 조금 아파도 가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의 좀 진료가 미뤄진다고도 봤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좀 쌓이고 분석하는 기능이 좀 생길수록 이렇게 중증 환자들을 조금 더 빠르게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AI의 이 향상으로 더 좋은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 황의 장녀죠. 메디슨 황이 서울대와 LG를 찾아서 이 피지컬 AI를 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장녀인 메디슨 황이 방한해서 서울대와 LG전자 등 국내 학계와 산업계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미래 성장축으로 보고 있는 피지컬 AI 협력을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서울대 AI 로봇 클러스터를 둘러본 데 이어 LG전자와는 홈 로봇에 엔비디아 로보틱스 플랫폼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호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아나운서는 요즘 뭐 식당 가시면은 서빙 로봇
많이들 보시죠? 네, 요즘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엄청 자주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다들 신기해서 쳐다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AI나 이런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피지컬 AI를 두고 이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메디슨 황이 한국을 찾아서 이 서울대와 LG전자를 방문한 것도 그런 흐름으로 좀 읽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특히 LG전자를 방문해서 LG전자 하면 또 가전용 로봇이 좀 대세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또 협력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이 메디슨 황, 젠슨 황의 장녀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엔비디아 안에서 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수석 이사로 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작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깐부회동의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현대 전위선 회선이 깐부치킨에서 그 치맥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걸 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의 장녀 메디슨 황이었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깐부치킨 매장을 콕 집은 것도 메디슨 황이었고요. 또 이 친한 친구라는 의미의 은어인 이 깐부를 보고 직접 타겟팅했다고 합니다. 또 메디슨 황은 원래는 요리사, 소믈리에로 있다가 이 럭셔리 산업을 거쳐서 AI 산업으로 전환을 했다고도 합니다. 현재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그리고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분야에서 수석이사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물이 또 방한을 했다는 게 단순한 행사 참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직접 서울대도 가고 LG전자도 만나고 이 한국 기업들을 꽤 촘촘히 보고 있는 느낌인데 이번 방한의 핵심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메디슨 황이 직접적으로 좀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많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한국의 주요 방문 기간 동안 이 국내 기업을 만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한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 AI의 영역을 넓히려는 전략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난 28일에는 서울대 AI 로봇 클러스터에 방문해서 학생들이 만든 로봇을 직접 보고 얼마나 걸렸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지기도 했는데요. 또 아까 LG전자와의 홈로봇 이 클로이드를 엔비디아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작은 물리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 환경에서 로봇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빠른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먼저 클로이드를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시킨 후에 실제 작업 환경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속도와 이 개발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 넓히려는 이유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어떤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피지컬 AI를 중점으로 두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제조, 이런 가전 분야에서 이미 우위를 좀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려는 의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또 특히 작년에 젠슨 황이 직접 한국이 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면서 한국은 소프트웨어, 제조업, 이 AI 역량을 이미 갖춘 막대한 영향과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실제 기술을 적용하고 확장하기에 유리한 시장이 바로 한국인데요. 특히 LG전자와 같은 이 하드웨어 기업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은 AI 생태계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 방안이 그냥 단순한 파트너 미팅 외에 다른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6월에 대만에서 행사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컴퓨텍스 2026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이날 개막 전날인 6월 1일 AI 콘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전시 부스에 한국,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로봇을 한데 모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뭐 엔비디아의 관심은 더 이상 뭐 칩 공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 뭐 로봇, 가전, 산업 현장에 어떻게 연결하느냐로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한국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좀 남달랐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과거 우리나라의 과기 정통부와 함께 한국형 LNM 개발 사업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 모델 개발을 위해서 네모트론, 페르소나, 코리아라는 맞춤형 AI 모델을 좀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맥락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소버린 AI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젠슨 황의 장녀 메디슨 황이 방한을 해서 이 서울대와 LG전자 등을 만나면서 이 대한민국과 조금 더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가 전방위적으로 호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매출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반박도 듣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오픈 AI가 내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회사 측이 소비자와 기업용 사업 모두 전방위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규 사용자와 매출 목표 미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비용 등에 대한 내부 우려를 전했지만 오픈 AI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내부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치열해지는 AI 경쟁 속에서 오픈 AI의 성장성과 인프라 투자 전략을 이명화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사 잘 되는 가게를 보면 겉으로는 손님도 많고 막 엄청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또 내부를 보면은 생각보다 남는 게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막상 매출이 좋다고만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용자가 또 얼마나 많냐, 순이익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픈 AI를 둘러싼 분위기도 뭔가 이와 좀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난 4월 29일에 나스닥이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중심에는 오픈 AI 그리고 다시 떠오른 AI 거품론이 좀 있었는데요. 이날 시장을 끌어내린 주범은 인공지능 업계의 대장이었던 오픈 AI였습니다. 바로 아까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서였는데요. 이 챗GPT로 전 세계 AI 열풍을 이끌었지만 이 매출과 신규 사용자 증가가 자체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픈 AI 최고 재무 책임자인 사라 프라이어가 매출이 충분히 빠르게 늘지 않는다면 향후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컴퓨팅 계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방금 언급하신 이 사라 프라이어의 CFO가 컴퓨팅 계약 비용을 좀 언급한 부분이었는데 네.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컴퓨팅 비용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컴퓨팅 파워, 이 컴퓨팅 비용이란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작동시키는 데 조금 필요한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처리 능력을 말합니다. 그동안 샘 올트먼은 이 컴퓨팅 부족이 성장의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6천억 원을 쏟아붓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서둔 데 있죠. 하지만 기대만큼 돈이 벌리지 않으면서 살림을 책임지는 CFO와의 갈등도 함께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 오픈 AI의 상황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뭐 가장 앞서 나가는 AI 회사처럼은 네.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를 둘러싼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이용자 수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숫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픈AI는 작년 말까지 챗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 10억 명 돌파를 목표로 세웠습니다만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주간 활성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인기를 증명하는 핵심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 또 구글의 AI 모델인 이 제미나이가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 엔트로피계까지 밀리면서 월간 매출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오픈 AI는 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뭐 곧바로 전방위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고요. 네, 이 샘 올트먼의 주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기업 고객들과의 초기 단계인 광고 사업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또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 AI 인프라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를 포함한 빅테크들이 향후 수년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칩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수익이 될지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픈 AI는 더 많은 컴퓨팅 용량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오픈 AI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AI의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 성장을 떠받치는 그런 비용 구조까지 뭐 함께 검증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챗GPT 회사 오픈 AI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인프라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이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의 소송이 이제 지난주에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도 같이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이 영국과 협업했던 프로젝트도 일시 중단했을 뿐더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지금 전면 철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노르웨이에 기획했던 데이터 센터도 임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오픈 AI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수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5가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넘어 AI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혁신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더존 비즈온입니다. 네, 더존 비즈온이 AI 시대에서 어떤 전략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AI를 통해서 기업용 기술의 공식을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한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술 트렌드를 좇는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혁신적인 도약을 이뤄낸 것, 바로 더존 비즈원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전략을 딱 5가지 핵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최고 실적 달성부터 시작해서 AX 시대로의 진화, 원 AI의 업무 혁신,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 그리고 글로벌 생태계 확장까지 쭉쭉 가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시장이 왜 이렇게 이 기업에 열광하고 있는지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진짜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1,27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5%나 껑충 뛰었어요. 매출도 4,463억 원을 찍었죠.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뒤에서 설명해드릴 이들의 완벽한 AI 내재화 전략이 완전히 적중했다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해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챕터, AX 시대로의 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 엄청난 실적 폭발의 진짜 엔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통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디지털 전환, 즉 DX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핵심 비즈니스 환경 자체에 AI를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이걸 AX, 즉 인공지능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옴니이솔이나 아마란스 10, 위하고 같은 자신들의 핵심 사스 통합 플랫폼에 AI를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리게 박아넣은 거죠. 솔직히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세 번째, 업무를 혁신하는 원 AI입니다. 솔직히 AX라는 말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이걸 매일 일하는 실무자들 책상 위에 어떻게 가져다 놨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원 AI라는 건요, 귀찮게 창 하나 더 띄워야 하는 그런 외부 툴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쓰던 시스템에 착 붙어있는 맞춤형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 장짜리 문서들 싹 다 분석해주는 원어피스, 콘텐츠 알아서 뽑아주는 원뉴스, 거기에 그 복잡한 전자결제 문서 요약도 다 해줍니다. 심지어 메신저 대화방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알아서 프로젝트 보고서로 만들어준다니까요. 대박이죠. 그리고 RAG 기술이라고 하죠. 검색 증강 생성 기술로 보안을 꽁꽁 묶어놔서 회사 기밀살 걱정도 없고 AI가 헛소리하는 환각 현상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그냥 기능 좋다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부서들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획팀은 매번 골머리 앓던 보고서 쓰는 시간을 무려 67%나 확 줄였고요. 마케팅팀은 기업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 43% 단축, 고객 서비스팀은 업무 처리율이 28%나 껑청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하는 방식이 아예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당장 7,4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주저없이 이 원 AI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 하나 덮어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써보니까 너무 편해서 도저히 예전 시스템으로 못 돌아가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꽉 잡아버린 겁니다. 네 번째 챕터,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기존 기업 신용평가 시장의 판을 뒤흔드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 은행들은 기업한테 돈 빌려줄 때 1년이나 훌쩍 지난 과거의 연간 재무제표를 봅니다. 시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핀테크 자회사인 테크핀 레이팅스는 이걸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지금 이 순간의 실시간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월간 재무제표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금이 급한 기업들한테는 진짜 생명줄 같은 거고요.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쫙 빠지는 그야말로 양쪽 모두 윈윈하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거 진짜 믿을 만한 데이터 맞아? 하실 텐데 정확성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더존 비지온이 꽉 쥐고 있던 방대한 양의 회계 데이터에다가 고도로 훈련된 AI 알고리즘을 싹 입힌 결과죠. 이 압도적인 정확도 덕분에 신한은행하고 엄청난 데이터 공급 계약까지 바로 따냈고요. 결국 이 기술이 돈줄 마른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이른바 포용적 금융의 실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글로벌 생태계 확장. 국내 시장을 아주 꽉 잡았으니 당연히 다음 타겟은 세계 무대겠죠? 이들의 최근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진짜 숨막힐 정도로 빠르고 치밀합니다. 2024년 초에 딱 AX 슬로건 던지자마자 바로 6월에 일본에 법인 세우고요. 2025년 7월에는 AWS랑 엔트로픽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랑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26년 초에 방금 말씀드린 테크핀몰 재무제표 런칭하고 2월에 바로 역대 최대 실적 팡 터트린 거죠. 타이밍이며 속도며 정말 거침이 없어요. 특히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AWS 그리고 엔트로픽과의 엄청난 시너지입니다. 그냥 요즘 유행하는 AI 툴 몇 개 가져다 쓴다 이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아마존 베드록의 그 탄탄한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다가 현재 가장 똑똑하다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딱 얹어버린 겁니다. 그걸 또 아시아 시장의 입맛에 철저하게 맞춰서 자기들 플랫폼에 완전히 내재화시켰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중무장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정리해볼까요? 담당자의 이 멘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결국 이 치열한 AX 시대에서 진짜 무서운 해자는 그냥 똑똑한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AI는 이제 누구나 돈 주면 쓰잖아요. 근데 그 AI를 누구보다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건 결국 먹이, 즉 데이터입니다. 더존 비저온은 남들이 절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는 고품질의 독점적인 기업 데이터를 쥐고 있어요. 이 압도적인 무기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판까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존 비지온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증명하고 있듯이 AI가 완벽하게 녹아든 업무 환경, 즉 AX는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필수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해, 여러분의 조직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산업은 이 완전히 새로운 생산성의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팀원들과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흥미로운 혁신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제는 기술의 변화만큼이나 시장의 평가를 읽는 일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AI 증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는 교보증권의 솔브레인 리포트입니다. 시장은 솔브레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통 증권사 리포트라고 하면 빽빽한 숫자들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보증권의 이 기업 분석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속에 진짜 강력하고 흥미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꽁꽁 숨어 있거든요. 제가 복잡한 내용은 다 걷어내고 핵심만 따집어서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58만 원. 네, 58만 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기업 솔브레인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이 새롭게 던진 목표 주가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왜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엄청난 숫자를 불렀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째,
대폭 상향된 목표가. 둘째, 반도체 붐의 원동력. 셋째, 놀라운 1분기 실적. 마지막으로 장기 밸류에이션 전망입니다.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대폭 상향된 목표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4월에 나온 이 리포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요.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아주 꽉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58만 원으로 시원하게 올렸다는 겁니다. 리포트가 나올 당시 주가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 정도나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와, 20%라니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럼 도대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자신감이 나온 걸까요? 회사의 2025년 예상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솔브레인이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같은 다른 분야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메인 이벤트는 단연코 반도체입니다. 예상 매출이 무려 7,670억 원이에요. 전체 매출 파이에서 그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결국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이 반도체 붐의 원동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낸드 고단화에 필수적인 인산계 소재의 과점적 지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긁어모은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옆에서 곡괭이랑 삽을 팔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딱 그겁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위로 높게 쌓아 올리려면 이 소재가 무조건 필요한데 솔브레인이 이걸 시장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핵심 고객사가 새로 짓는 낸드 라인에 이 소재를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둘째, 북미 테일러 공장 물량이 팍팍 늘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초산계 소재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반도체 시장 전체가 호황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팔던 기존 소재들까지 아주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세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훌륭한 스토리가 진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세 번째 섹션, 놀라운 1분기 실적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전망을 수치로 한번 살펴볼까요? 매출은 작년보다 21% 넘게 뛰어서 2,544억 원, 영업이익은 27% 넘게 올라서 460억 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18.1%라는 영업이익률이에요. 여러분, 제조업 기반에서 마진 18% 남기는 거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부가가치 반도체 소재 사업이 얼마나 돈을 쏠쏠하게 벌어다주고 있는지 숫자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옵니다. 이걸 연간 단위로 넓혀서 보면 성장세가 진짜 엄청납니다. 2025년에 영업이익 1,336억 원 하던 게 2026년에는 1,990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1년 만에 이익이 무려 49% 가까이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글로벌 반도체 회복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 탑티어 소재 기업의 클래스, 확실히 느껴지시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장기 밸류에이션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솔브레인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궤적을 짚어보면 진짜 재밌는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쑥쑥 올릴 때마다 실제 주가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반향을 귀신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증권가의 이 펀더멘털 분석이 시장에서 그만큼 확실하게 먹혀들고 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핵심 지표 3개만 빠르게 쏘아보겠습니다.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직 EPS가 무려 103% 성장합니다. 네, 회사 이익 체력이 그냥 2배로 뛴다는 거예요. 자본을 얼마나 찰지게 굴리는지 보여주는 ROE도 14.3%로 아주 탄탄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2026년 예상 PER이 23.4배 수준입니다. 이게 왜 매력적이냐고요? 전 세계 반도체 소재 경쟁사들이 보통 27배 정도 평가를 받거든요. 이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는데 가격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싸다. 애널리스트가 지금 진입하기 딱 좋은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켠의 리포트를 통해 솔브레인이 글로벌 반도체 호황기라는 거대한 태풍의 눌 한가운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붐이 가속화되고 칩메이커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확고한 지위를 바탕으로 실적 도약을 앞둔 탑티어 소재 기업이 혹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쏙 빠져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팍팍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핵심을 찌르는 흥미로운 분석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